상록수 쌍심훈 작가 쌍두치 행진곡 가을 학기가 되자 무슨 일보사에서 주최하는 학생 계몽운동에 참가하였던 대원들이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각처에서 모여든 대원들을 위로하는 다가회가 그 신문사 누상에서 열린 것이다. 5,6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는 전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한여름 동안 땀을 흘려가며 활동한 남녀 대원들로 빈틈없이 들어찼다. 폭양에 그은 그들의 시커먼 얼굴, 큰 박덩어리만큼씩한 전등이 드문드문하게 달린 천장에서 내리비치는 불빛이 휘황할수록 흰 벽을 등지고 앉은 그네들의 얼굴은 더 한층 검어 보인다. 만호장안의 별처럼 깔린 등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도록 사방의 유리창은 활짝 열어 젖혔건만 건장한 청년들의 코와 몸에서 풍기는 훈김이 우거진 콩밭 속에 들어간 것만큼이나 후끈후끈 끼친다. 정각이 되자 피학당의 취주악대는 코넷, 트럼본 같은 번쩍거리는 악기를 들고 연단 앞줄에 가 버려 선다. 지휘자가 손을 내젓는 대로 힘차게 연주하는 것은 유명한 독일 사람의 작곡인 쌍두치 행진곡이다. 그 활발하고 장쾌한 멜로디는 여러 사람의 심장까지 울리면서 장내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악대의 연주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인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안경을 번뜩이며 점잖은 걸음걸이로 단 위에 나타났다. 아직 계약을 아니한 학교도 있어서 미처 올라오지 못한 대원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처럼 성황을 이루어서 장소가 매우 협착한 까닭에 여러분끼리 서로 간친하는 기회를 드리려는 다가회가 무슨 강연회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일장의 인사를 베푼 뒤에 으흠 하고 헛기침을 해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거의 갑절이나 되는 놀라울 만한 성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직 동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열성과 문맹을 한 사람이라도 더 물리치려는 헌신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주최자 측으로서 여러분의 수고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계몽운동의 장래를 위해서 경축하여 맞이하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성수성하던 장례가 이제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말을 이어 긴 말씀은 하지 않겠으나 차나 마셔가면서 간담적으로 피차의 의견도 교환하고 그동안의 분투한 체험담도 들려주셔서 앞으로 이 운동을 계속하는데 그게 참고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고 부탁을 한 후 단에서 내려갔다. 대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느 전문학교의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돌아왔다. 문간에서 회장을 정돈시키던 이 신문사에 배지를 붙인 사원이 눈짓을 하니까 L 여학교 가사과의 학생들이 굉장한 연회나 차리는 듯이 일제히 에이프런을 두르고 돌아다니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과자와 차를 쭉 돌린다. 대원들은 찻잔을 받아들고 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과자 접시를 들여다보면서 에게 요걸로 어디 가네 기발이나 가겠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신다. 장내는 사기 그릇이 부딪혀 대그락거리는 소리와 잡담을 하는 소리로 웅성웅성 하는데 맨 앞줄 한 구석에서 하와이완 기타를 뜯는 소리가 모으기 소리처럼 에응 에응 하고 들리기 시작한다. 남양의 달밤을 상상케 하는 애련하고도 청아한 선율에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 전문의 명물인 익살꾼으로 기타의 명수인 S군이 자청을 해서 한 곡조를 타는 것이다.
X군은 한참 타다가 저 혼자 신이 나서 악기를 들고 일어나 엉덩춤을 춘다. 매기같이 넓적한 입을 실룩거리며 토인의 노래를 흉내내는데 그 목소리는 채수에 어울리지 않게 옘생이가 우는 소리와 흡사하게 떨려 나와서 여러 사람의 웃음보가 터졌다. 어떤 중학생은 웃음을 억지로 참다가 입에 물고 있던 과자를 앞줄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에다 확 내품었다. 한 구석에 몰려앉는 여학생들은 손수건을 입에다 대고 허리를 잡는다. 재청요! 앙콜! 앙콜!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며 회장하는 벌동석처럼 와글와글한다. X군은 저더러 잘한다는 줄만 알고 두 번, 세 번 껑충거리고 나와서 익사를 깨트리는 바람에 점잔을 빼던 사회자도 간신히 웃음을 참고 앉았다. 그는 미소를 띠고 일어서며 여러분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만 조용합시다. 하고 손을 들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험담을 듣겠습니다. 한 사람도 빼어놓진 않고 고향에서 활동하던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는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유감 천만이나 사회자가 몇 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양복 주머니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통신과 이미 신문에 발표된 대원들의 보고서를 한 뭉텅이나 꺼내놓고 뒤적거리더니 금년에 활동한 계몽대원 중에 뛰어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그를 깨우쳐준 아동의 수요로는 우리 신문사에서 이 운동을 개시한 이래 최고 기록을 지은 분을 소개하겠소이다. 하고는 다시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을 들고 선생이 출석부를 부르듯이 땡땡 고등농림의 박동혁 군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는 테를 메인 듯이 긴장해졌건만 제 이름을 못 들었는지 얼핏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박동혁 군 왔소? 사회자는 더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는 사면을 살핀다. 만장의 학생들은 박동혁이 이거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하는 듯이 서로 돌아다보며 이름을 불린 고농 학생을 찾는다. 여기 있습니다. 맨 뒷줄에서 굴다란 소리가 청처짐하게 들렸다. 여러 사람의 고개는 일제히 목소리가 난 대로 돌려졌다. 그리로 나가랍니까? 엉거주춤하며 묻는 말이다. 이리 나오시오. 사회자는 연단에서 비껴서며 손짓을 한다. 기골이 장대한 고농학생이 무사람이 쏘는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나오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이 떠나갈 듯이 일어났다. 박동혁이라고 불린 학생은 연단에 올라서기를 사양하고 앞줄에 가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섰다. 빗질도 아니한 듯한 올백으로 넘긴 머리며 숱하게 난 눈썹 밑에 부리부리한 두 눈동자에는 여러 사람을 누르는 위험이 떠돈다. 그는 박수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려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여러분! 청중의 목소리를 죽이게 하는 저력 있는 목소리다. 오늘 저녁에 항상 그리워하던 여러분 동지와 한자리에 모여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 얘기할 기회를 얻은 것이 무한히 기뻐합니다. 목소리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요 땀에 전 교복이 팽팽하게 캥기도록 떡 벌어진 가슴 한복판을 울리며 나오는 바리톤 남자의 저음 바리톤이다. 청중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나 하는 듯이 눈도 깜짝하지도 않고 동혁의 얼굴을 바라다 본다. 동혁은 장례를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러나 3년째 이 운동에 참가해서 적으나마 힘을 써온 이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나 감상을 다 말씀하려면 매우 장황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간단한 경과만 보고하기를 약속한 까닭에 정작 이 가슴속에 첩첩이 쌓인 그 무엇을 여러분 앞에 시원스럽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못하는 말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얘기할 기회를 짓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서로 간담을 비춰가며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첩을 꺼내들고 자기의 고향인 남조선의 서해변에 있는 항공리라는 궁벽한 마을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대강 보고를 한다. 호수는 94호인데 농업이 7할, 어업이 2할이요, 토기업이 1할이라는 것과 인구가 460여 명에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 8할 이상이나 점령한 것을 3년 동안을 두고 여름과 겨울방학에 중년 이하의 여자들과 6, 7세 이상의 아동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깨우쳐주고 간단한 셈수를 가르쳐준 것이 247명에 달하는데 그곳 보통학교 출신들의 조력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자 박수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동혁은 천천히 수첩을 집어넣으며 집안 식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말씨로 우리 고향은 워낙 원시불학과 같은 농어촌이 돼서 무지한 부영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 데다가 관변의 간섭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별짓을 다 해가면서 억지로 시작을 했었지요. 첫 해에는 아이들을 잔뜩 모아놨어도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큰 은행나무 밑에다 널판떼기에 먹칠을 한 걸 칠판이라고 기대어 놓고 공석이나 가마니를 깔고는 밤 기입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었는데 마침 장마 따라 비가 자꾸만 와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물 팠어요. 나흘 동안이나 장정은 10여 명이 들러붙어서 한 대여섯 간 통이나 파고서 밑집으로 이형을 엮어서 덮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며 가, 갸, 거, 겨를 가르쳤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은 밤새도록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교실 속에 빗물이 웅덩이처럼 흥건하게 고여서 송판으로 엉성하게 만든 책상 골상이 둥실둥실 떠다니더군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픽픽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동혁이 자신도 남자다운 웃음을 띠고 하하하 그뿐인가요? 제철을 만난 맹꽁이란 놈들이 뛰어들어서 저희끼리나 하는 글을 읽겠다고 맹자와의 공자를 해가며 한바탕 복습을 하는디 그때 어느 실없는 군이 코를 감싸고 맹꽁 맹꽁 하고 커다랗게 흉내를 내어서 여러 사람은 천장을 우러러 강간대소를 하였다. 여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어대다가 눈물을 다 찌금찌금 흘린다. 그러자 웃을 얘기가 아니여. 쉬 조용들 합시다. 하고 꾸짖듯 하는 소리가 회장 한복판에서 들렸다. 동혁이도 검붉은 얼굴에 떠돌던 웃음을 지워버리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나 역시 이 자리를 웃음바탕을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버텀 더 비참한 현실과 부대껴서 더 한층 쓰라린 체험을 하신 분도 많은 줄 알면서도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는 잠시 눈을 꽉 감고 침묵하더니 손을 번쩍 쳐들며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힘차게 청중에게 소리친다. 대원들은 물론 사회자까지도 다시금 긴장해서 엄숙해진 동혁의 얼굴만 주목한다. 눈뜬 소경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계몽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식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서 그네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그 더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60년, 70년 전 노서와의 청년들이 부르짖던 분하로드 민중 속으로라는 말 분하로드를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임내내듯 하는 것을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진 것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높직이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태도를 단연히 버리고 그네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제 힘으로써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 기초 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일조일석에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 요새 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끝마다 힘을 주다가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여러분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적이 고쳐 말씀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나서 그 무슨 범인이나 찾는 듯한 눈초리로 청중을 돌아본 뒤에 손가락을 펴들어 저의 머리통을 가리키며 그 원수가 이 속에 들었습니다. 어이구 이제 죽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를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과 탄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멀겋게 뜬 채 피를 뽑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레짐작, 즉 선입관념이 골수에 박혀있는 까닭에 우리는 피만 식지 않은 송장 노릇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여 천치 바보가 아닌다며야 우리의 현실을 낙건 할 수가 없겠지요. 덮어놓고 기운을 차려라. 벌떡 일어나 다른 박질을 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채찍질을 한데도 몇십 년이나 앓던 중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지야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하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며 혀끝으로 불을 품는 듯한 열변에 회장엔 유리창이 깨어질 듯한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옳소! 그렇소! 하는 고함과 함께 그건 탈선이요! 하고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금세 눈초리가 실쭉해지더니 어째서 탈선이란 말이요! 하고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고 목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는 판에 사회자는 동혁의 곁으로 가서 무어라고 귓속말을 한다. 중지시킬 권리가 없어! 말해라! 말해! 이번에는 발을 구르며 사회자를 공박하는 소리로 장내가 물 끓 듯한다. 동혁은 그 자리에 꿈쩍도 아니하고 버티고 서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지금은 시간의 자유까지도 없지만 내 의견과 틀리는 분은 이 회가 파한 뒤에 얼마든지 토론을 협시다! 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하는 기세를 보이더니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중에게 위선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계몽대원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신조를 다 같이 지키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동혁은 성냥껏 부르짖고는 교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회자는 아까보다 더 정중한 태도를 짓고 동혁이가 섰던 자리로 가서 장내가 정숙해지기를 기다려 박동혁 군의 말은 개념적이나마 누구나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으로 압니다. 하고는 그러나 현재의 정서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에 그칠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가지고 공연한 데까지 폐해를 끼칠 까닭은 덜끝만치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때 한 구석에서 에그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떠는 학생이 있었다. 동혁의 뒤에 이어 서너 사람이나 판에 박힌 듯한 경과 보고가 지루하게 있은 후 사회자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여자 대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나타내 땡땡 여자 신학교에 재학 중인 최영신 양의 김상담이 있겠습니다. 하고 오른편에 여자들이 모여 앉은 데를 바라다 본다. 남학생들은 그 편으로 머리를 돌리며 손뼉을 친다. 최영신이라고 불린 여자는 한참 만에 얼굴이 딸기빛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더니 전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며 야무지게 한마디를 하고는 펄썩 앉아버린다. 사회자는 어떤 영문인지 몰라서 눈이 동그래진다. 뜻밖의 미리 약속까지 하였던 연사가 말하기를 딱 거절하는 데는 사회자와 청중이 함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말합시다. 그 대신 독창이라도 시키게. 상대자가 여자인 까닭에 더욱 호기심을 가진 남학생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음악회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재창이나 시키는 것처럼 짓궂게 박수를 하며 야단들이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자는 좀 무색한 듯이 채영신이가 앉은 편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어서 일어나기를 권한다. 그래도 영신은 꼼짝도 아니하고 앉았다가 곁에서 동지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떠다 밀어서 마지못해 일어났다. 서울 여자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속살이 하얗게 내비치는 깨끼 적삼의 무늬가 혼란한 조세트나 근래 유행하는 수박색 코로나 프레프 같은 박래품, 서양에서 들어온 상품을 이르는 말, 박래품으로 치마를 정강마루까지 축혀 입고 다닐 때였만 그는 언뜻 보기에도 수수한 굵다란 광단포 적삼의 검동 해동 치마를 입었고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서 물덩이를 이고 다니는 관연한 처녀를 붙들어나 세워놓은 것 같다.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관연한 처녀를 붙들어다 세워놓은 것 같다. 그러나 얼굴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어도 청중을 둘러보는 두 눈동자는 인텔리, 지식계급, 인텔리 여성다운 이지가 샛별처럼 빛난다. 그는 사회자를 쏘아보며 첫째, 이런 자리에서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다 말을 하고 난 끄트머리에 엉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애띠고 결곡한 목소리도 웬간한걸 여간 얘기가 아닌데. 남학생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린다. 제자리에 돌아와 이제껏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눈을 딱 감고 있던 동혁이도 얼굴을 쳐들고 채영씨의 편을 주목한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말을 이어 둘째,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쏟아놓고는 싶어도요. 사회 허시는 분이 또 무엇라고 제재를 하실 테니께 구차하게 그런 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하고 다시 앉아버린다. 이번에는 여자석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생철 지붕에 소낙비 쏟아지듯 한다. 사회자는 그만 무안에 취해서 얼굴을 붉히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아까 박동혁 군이 말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시킨 것이지 말의 내용을 간섭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뿌옇게 발뺌을 한다. 그러자 동혁이가 벌떡 일어나 나치스식으로 팔을 들며 사회! 하고 회장이 찌렁찌렁 하도록 부른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위선 지도 원리를 통일해 놓고 나서 깃발을 드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톡톡히 항의를 한다. 사회자는 시계를 꺼내보고 사교적 웃음을 띠며 재영신씨, 그럼 내년에는 먼첨 엉권을 드릴 테니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하고는 장내의 공기를 완화시키려고 슬쩍 농친다. 영신은 다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대접상으로 간신히 일어났다. 저는 금년에야 참가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고를 할 만한 재료가 없고요. 고생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될 줄 압니다. 그저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갈 결심이 굳혔을 뿐이니까요. 하고는 그 영체가 도는 눈을 사방으로 돌리더니 그렇지만 저 역시 여러분께 우리 계몽대의 운동이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절대 다수의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위선 그네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넣어주자는 하다가 삭막해서 잠시 이름을 생각해 보더니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적 동감입니다. 하고 남학생 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아붙이고 의자를 타고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탑범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동쳐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네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에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북받쳐 오르는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듯이 앉아버린다. 장내는 엄숙한 기분에 잠겼다. 말썽을 부리던 남학생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네들의 머릿속에도 감격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매우 긴장된 중에 K보육학교 학생들의 코러스로 간치내는 파하였다. 매우 긴장된
동혁은 여러 학생들 틈에 섞여서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전차가 막 떠나려는데 놓치면 큰일이나 날 듯이 뛰어오르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는 동혁에게 생후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준 최영신이었다. 영신은 승객들에게 밀려서 동혁이가 걸터 앉은 데까지 와서는 손잡이를 붙들고 섰다. 두 사람은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검붉은 얼굴로 서로 무릎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도 모르는 겨를에 목례를 주고받았다. 비록 오늘 저녁 공석에서 처음 대면을 하였건만 여러 해 사귀어온 지기와 같이 피차에 반가웠던 것이다. 동혁은 앉아있기가 미안해서 이리 앉으시지요 하고 일어서며 자리를 내준다. 영신이 머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전 섰는 게 시원해 좋아요 하고 사양하면서 도리어 반걸음쯤 물러선다. 동혁은 아직도 애티가 남아있어 귀염성스러운 영신의 입모습을 보았다. 그 입모습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다. 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시원한데요. 동혁은 엉거주춤하고 자꾸만 앉기를 권한다. 어서 앉아 계세요. 전 괜찮아요. 그럼 나도 서겠습니다. 동혁이가 반쯤 몸을 일으키기가 무섭게 다른 승객이 냉큼 뚱뚱한 궁둥이를 들이밀었다. 동혁은 어지간히 고집이 세구나 하면서도 영신이가 저를 연약한 여자라고 자리를 사양하는 그런 대우가 받기 싫어서 굳이 앉지 않은 줄을 몰랐으리라. 사속이 붐벼서 두 사람은 손잡이 하나를 나누어 쥐고 옷이 스치도록 나란히 섰건만 되레 미안합니다. 천만에요. 하고 한마디씩 주고받은 다음에 말이 없었다. 운전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밤바람은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영신은 앞머리카락이 자꾸만 이마를 간지려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등으로 뿌리듯 한다. 한 발짝쯤 앞에 선 동혁의 안방 같은 잔등이에서는 교복의 결은 땀냄새가 영신의 코에까지 맺힌다. 그러나 한여름 동안 머리도 감지 않은 촌 여편네들과 세수도 변변히 하지 않는 아이들 틈에 끼어 지내서 시커무레한 땀내가 코에 밴 영신은 동혁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고개를 돌리도록 불쾌하지는 않았다. 전차가 가명 앞에와 정거를 하자 영신은 앞을 비비고 나서며 전 여기서 내립니다 하고 공손히 예를 한다. 동혁은 목을 들이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나도 여기서 내려야겠는데요 하고 영신의 뒤를 따라 내렸다. 안전지대에서 두 사람은 즉시 헤어지지를 못하고 서성서성하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동혁이가 물었다. 학교 기숙사로 가서 잘 텐데 문 닫을 시간이 지나서 걱정이야요. 여간 규칙이 엄해하죠? 시간이 급해서 사감한테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럼 쫓겨나셨군요. 물론 객지시지요? 네. 두 사람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아현리 쪽으로 나란히 서서 걷는다. 그럼 어떡하나요? 나는 이 근처서 통학하는 친구 집이 있어서 그리로 자러 가는 길이지만 전 서울 사는 동물하곤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영신은 다시 돌아보며 아무튼 기숙사로 가보겠어요. 하고 잘 가라는 듯이 인사를 한다. 동혁은 우연히 같은 전차를 탔으나 여기까지 같이 왔다가 혼자 보내기가 안 돼서 그럼 내 보호병정 노릇을 해드리지요. 하고 영신이가 사행하는 것을 금화산 밑에 있는 여신학교 기숙사 앞까지 멀찌감치 걸어서 따라 올라갔다. 기숙사는 불을 끈 지도 오래된 모양인데 대문을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고 하여도 간감 소식이다. 이를 어쩌나 인전 숙직실로 전화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전화나 어딜 빌릴 데가 있어야죠 하며 영신은 발을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덕길을 더듬으며 가명 네거리로 내려왔다. 깊은 밤 후미진 구석으로 여학생이 뒤를 따라다니는 것부터 부질없는 노릇인데 더구나 아는 사람을 눈에 띄든지 해서 재미없는 소문이 퍼지는 날이며 영신에게 미안할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혁은 밤중에 길거리를 헤매게 된 젊은 여자를 내버려두고 저 혼자만 휘적휘적 친구의 집으로 자러 갈 수는 없었다. 영신도 건강한 남자가 뒤를 따라주는 것이 정말 보호병정이나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든든히 여기는 눈치를 살피고 동혁은
아무튼 전화나 걸어 보시지요. 하고 길가 포목전에 닫힌 빈지를 두드려서 간신히 전화를 빌려주었다. 영신은 학교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주고서도 귀찮은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돈을 세고 앉은 주인을 곁눈으로 보면서 두 번, 세 번 걸어도 귓바퀴에서 잉잉 소리만 들릴 뿐 나와주는 사람이 없다. 도시데모 오이데니 나리마센까라 마다 네가이마스. 암만 해도 아니 나오니 다시 걸어주시오. 하는 교환수의 맵쌀스러운 목소리를 듣고야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인제는 여관으로 가실 수밖에 없군요. 동혁이도 입맛을 다졌다. 영신은 저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셔서 미안합니다. 하고는 부득부리로 길바닥을 후비듯 하다가 고개를 외로 꼬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인전 백 선생님 집으로나 갈까봐요. 한다. 백 선생이라니요? 왜 여자 기독교 연합회 총무로 있는 백현경 씨를 모르셔요? 이름은 익숙히 들었지만 그의 집이 이 근처인가요? 영신은 전등불이 드문드문 보이는 송월동 쪽을 가리키며 네, 바로 저 언덕 밑이야요. 그 선생님이 농촌 문제를 강연하시느라고 우리 학교에도 오시는데 저를 여간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요. 요새 새로 설립한 농민 수양소로 실습도 하러 같이 댕겼는데 사정을 하면 하룻밤쯤이야 재워주시겠지요. 그 말을 듣고 동혁은 매우 안심한 듯이 그럼 진작 그리로 가시질 않고 하고는 그만 헤어지려는 것을 이왕 여기꺼저 와 주셨으니 그 집까지만 바래다 주셔요. 네? 하고 영신이가 간청하다시피 해서 동혁은 아무려나 하고 다시 뒤를 따랐다. 동혁이도 조선 사회에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이 유명한 백현경이란 여자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말썽 많던 그의 과거로부터 최근에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개인 문제로 크나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였고 한편으로는 농촌 사업을 한다고 강연도 다니고 저술도 하여서 무슨 주의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조선의 농촌 운동을 지도하려나 하는 점이 고등 농림의 상급생인 동혁의 주의를 끌어왔었다. 그의 사사로운 생활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으나 그가 신문이나 잡지에 내는 논문이나 감상문 같은 것은 빼어놓지 않고 읽어오는 중이었다.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 동혁은 적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여자 중에는 호걸이라고 여간 숭배를 하지 않는 영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백씨의 집까지 당도하였다. 그러나 동혁은 밤중에 여기까지 여자의 뒤를 따라온 것이 새삼스러이 멋쩍은 것 같고 또 백씨까지도 초면에 저를 어떻게 볼는지 몰라서 모자를 훌떡 벗으며 자, 난 그만 실례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만나 뵙지요. 하고는 발꿈치를 획 돌린다. 왜 그렇게 가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할 테니 문간에서라도 백 선생님을 만나보고 가시죠. 네? 여간 환영하지 않으실걸. 좁다란 골목 안을 환하게 밝히는 외등 밑에서 영신은 길목을 막아서면서 조르듯 한다. 아니요, 다음날이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동혁은 구두 징소리를 뚜벅뚜벅 내며 골목 밖으로 나가버린다. 영신은 어찌하는 수 없이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큰 길로 사라지는 동혁의 기다란 그림자를 서운히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대문을 흔들며 백선생님! 백선생님! 하고 커다랗게 불렀다. 모기장을 바른 행랑방 들창이 열리더니 자다가 일어난 어멈이 얼굴을 반쯤 내밀며 한강으로 선유 나갑셔서 여태 안 들어오셨는데쇼 한다. 영신은 그만 울상이 되었다. 그 이튿날 학교로 내려간 뒤에 동혁은 며칠 동안 마음의 안정을 잃고 지냈다. 계약 초가 되어서 기숙사안이 뒤숭숭한 탓도 있지만 영신의 첫인상이 앉으나 서나 눈앞에 떠돌아서 공연히 들썩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상학 시간에는 노트 위에 펜을 달리다가도 손을 멈추고 칠판 위에 환등처럼 나타나는 영신의 환영을 멀거니 바라다 보기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는 축구부의 선수로 골키퍼 노릇을 하여 왔는데 상대편에서 몰고 들어와서
힘없이 질러 넣는 공도 어름어름 하다가 발길이 헛나가서 막아내지 못하기를 여러 번 거듭하였다. 마침 서울 법정과 시합을 하려고 맹렬히 연습을 하는 판이라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여보게 박군! 요새 며칠을 왜 얼빠진 사람 같은가? 이러다간 웃은 기를 빼앗기고 말겠네 그려! 하는 주의까지 받았다. 그럴수록 동혁은 내가 정말 왜 이럴까? 하고 평소에 자제심이 굳센 것을 믿어오던 제 자신을 의심하리만큼 침착해지지 않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 수수한 차림차림, 조금도 어설픈 구석이 없는 그 체격, 그리고 혈색 좋은 얼굴에 샛별같이 빛나던 눈동자, 또 그리고 엉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딱 거절하던 그 맺고 끄는 듯 하던 태도. 그러나 그뿐인가 남학생들에게 정면으로 일장의 훈계를 하던 정열적이면서도 결곡한 목소리, 그 어느 한 가지가 머릿속에 사진 찍혀지지 않은 것이었고 말 한마디조차 귀 밖으로 사라진 것이 없다. 처음 보는 여자다. 외모가 예쁜 여자는 길거리에서도 더러 본 일이 있지만 채영신처럼 의지가 굳어 보이는 여자는 처음이다. 무엇이든지 한번 결심하면 기어이 제 손으로 해내고야 말 것 같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필기를 하지 못하고 헛발길질만 자꾸 하는 것이다. 박동혁 씨의 의견과 천적 동감입니다. 하던 한마디를 입속으로 외고 또 외고 하다가는 오냐,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의 동지를 얻었다. 내 사상의 친구를 찾았다. 하고 부르짖으며 저 혼자 감격하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고학을 하여 온 늙은 총각으로 이성과 접촉할 기회도 없었지만 틈틈이 여러 가지 모양의 여성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장례를 공상해 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 최영신이란 여자를 한 번 보고 밤거리를 몇십 분 동안 같이 걸어본 뒤에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던 그 숱한 여자들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화다닥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굴다란 팔뚝처럼 동혁의 머릿속에 꽉 들어와 박힌 것은 최영신 하나뿐이었다. 그날 무사히 들어가 잤나? 학교서 말이나 듣지 않았나? 몹시 궁금은 하였지만 규칙이 까다로운 여학교로 편지는 할 수 없었다. 그만한 용기야 못 낼 것이 아니지만 받는 사람의 처지가 곤란할 것을 생각하고 또다시 만날 기회만 고대하면서 한 주일을 보냈다. 그러다가 하루는 천만 뜻밖의 영신에게서 편지가 왔다. 글씨는 남필이었으나 필봉 뒤에는 땡땡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서 최영신 올림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는 것을 보니 동혁의 가슴은 울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여간 실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말씀은 형용키 어렵사오며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여간 유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백 선생도 늦게야 한강에서 돌아오셔서 같이 자면서 간접 의로나마 동혁 씨를 소개하였더니 좋은 동지라고 꼭 한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농촌 운동에 뜻을 둔 청년 남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간담도 하는 모임이 백 선생 댁에서 열리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 올라오셔서 참석하시며 백 선생은 물론이고요. 여러 회원들이 여간 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올라와 주실 줄 믿사오나 엽서로라도 미리 화답을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동혁은 두 번, 세 번 읽으며 편지를 손에서 놓을 줄 몰랐다. 영신은 그날 밤 그가 숭배하는 백씨에게 100%로 동혁을 소개하였다. 어쩌면 동혁이가 영신에게 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박동혁이란 인물의 첫인상이 깊었는지도 모른다. 그 구릿빛 같은 얼굴, 황소처럼 건장한 체격, 거기다가 조금도 꾸밀 줄은 모르면서도 혀끝으로 불길을 품어내는 듯한 열변, 그리고 비록 처음 만났으나마 어두운 길거리로 제 뒤를 따라다니며 보호해주면서도 조그맣지도 비굴하거나 지나친 친절을 보이지 않던 그 점잖은 몸가짐. 영신이가 입에 침이 말라서 동혁의 외모와 행동을 그려내니까 백씨는 오 그래? 온 저런 매우 좋은 청년이로군 하고 서양 여자처럼 연방 감탄사를 늘어놓았다. 그는 팔베개를 하고 자리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곁눈질로 흐끔흐끔 영신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니 영신이가 대번에 그 남자한테 홀딱 반한 게 아니야?
하고 거침없이 한마디를 하고 사내처럼 껄껄껄 웃는다. 영신의 얼굴은 금세 주황물을 끼얹은 것처럼 빨개졌다. 머리를 푹 수그린 채 아이 선생님도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능갈진 백씨는 나이찬 처녀의 마음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듯이 그렇지 벼랑간 안가슴 항복판에 화살이 콱 들어와 박힌 것 같지? 난 못 속이지 난 못 속여 하고 사뭇 놀려댄다. 영신은 그렇지 않다는 표시를 하느라고 억지로 얼굴을 쳐들며 제가 그렇게 경솔한 여잔 줄 아셔요? 하고 가벼이 대받듯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개는 다시금 부끄러움에 눌려 익은 곡식의 이삭처럼 저절로 수그러진다. 백씨는 한참이나 쌍꺼풀이 진 커다란 눈을 꿈뻑꿈뻑하며 무엇을 생각하다가 손등으로 하품을 누르면서 그렇지만 지금 와서 맘에 맞는 남자가 나타냈더래도 하고는 주저주저 하더니 벌써 약혼해놓은 사람은 어떡하누? 하고 혼잣말 하듯 하며 돌아 누워버렸다. 영신은 사흘 뒤에 동혁의 답장을 받았다. 제 모양과 같이 뭉툭한 철필 끝으로 꾹꾹 눌러 쓴 글발은 굴다란 획마다 전기가 통해서 꿈틀거리는 듯 피봉을 뜯는 영신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주신 글얼음 반가이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실례한 것은 이 사람이었소이다. 남자끼리였으면 하룻밤쯤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영신 씨의 사정을 보느라고 이야기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러한 의미 있는 모임에 청하여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오는 토요일에는 교우회의 책임 맡은 것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토요일에는 경성 운동장에서 법정과 축구 시합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시합이 끝나면 시간이 늦더라도 백선생 댁으로 가겠으니 그때 반가이 뵙겠습니다. 하는 사연이었다. 영신은 그 편지를 백씨에게까지 가지고 가서 보이고 침상머리의 인력을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면서 그 다음 토요일이 다른 박질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였다. 시합하는 날 동혁은 연습할 때와는 딴판으로 컨디션이 매우 좋았다. 신문사 같은 데서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요. 아직도 늦더위가 대단해서 그런지 넓은 운동장의 구경꾼은 반쯤밖에 아니 찼다. 중학생끼리 대항을 하는 야구와도 달라서 응원도 매우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다. 전반까지는 골키퍼인 동혁이가 적군이 몰고 들어와서 쏜살같이 들이지르는 볼을 서너 번이나 번개불처럼 집어던지고 그 큰 몸뚱이를 방패 삼아서 막아내고 한 덕으로 승부가 없었다가 후반에 가서는 선수 중에 두 사람이나 부상자가 생긴데 기운이 꺾여서 고농이 세 골이나 쳤다. 그러나 체육까지 딱 버티고 서서 문을 지키다가 볼을 막아내치는 동혁의 믿음성 있고 민활한 동작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동혁은 풀이 죽은 다른 선수들과 섞여서 운동장으로 나왔다. 나오다가 정문 밑에 비켜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두 여자를 발견하였다. 구경 오셨어요? 동혁은 발을 멈추며 뜻밖인 듯이 영신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 곁에 초록색 양장을 하고 서서 저를 주목하는 나이가 한 40이나 되어 보이는 여자를 보자 백형경이로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영신은 가벼이 답례를 한 뒤에 중간에 왔지만 썩 잘 막아내시더군요 하고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으로 뒤발을 한 동혁의 몸과 얼굴을 훑어보면서 백 선생님하고 인사하시죠 하고 양장 부인을 소개한다. 백 씨는 동혁이가 모자를 벗을 사이도 없이 다가서며 오우 미스터 빠 하고 손을 내민다. 동혁은 같이 나오던 선수들이 흘끔흘끔 돌아다보고 무얼하고 수군거리며 전찻길로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흑투성이가 된 운동복 바지에다 얼른 손바닥을 문지르고 백씨의 악수를 받았다. 박동혁이오시다. 백선생의 선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채수에 걸맞지 않게 수줍어한다. 백씨가 이 미스체가 자꾸만 구경을 가지고 졸라싸서 하고 돌아보니까 영신은 이 선생님도 제가 언제 졸랐어요? 하고 백선생의 말끝을 무찌르며 살짝 흘겨본다. 아무튼 아주 파인 플레이를 보여주셔서 여간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백씨의 칭찬에 천만에요. 두 분이 오실 줄 알았다면 꼭 이길 걸 그랬습니다.
하고 동혁은 허연 이를 드러내며 운동선수다운 쾌활한 웃음을 웃어 보인다. 그때 먼저 전차를 탄 선수들이 승강대에서 여보게 동혁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 동혁은 가네가 하고 손을 들어 보이자 영신이가 다가서며 이따가 꼭 오시죠? 시간은 7시야요 하고 재빨리 묻는다. 동혁은 네 가겠습니다 한마디를 던지듯 하고 백씨에게는 인사도 할 사이가 없이 전찻길로 달려가더니 속력을 놓기 시작한 전차를 휙 집어탔다. 전차가 지나간 뒤로는 두 줄기 선로만 영신의 눈이 부시도록 석양을 반사하였다. 동혁은 약속한 시간에 거의 1분도 어김없이 백씨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목욕을 하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중문간까지 나갔던 이 집의 주인은 그를 얼른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서 들어오셔요. 난 누구시라고요? 시간을 썩 잘 지켜주시는군요. 하고 팔뚝 시계를 보고 너스레를 놓으며 동혁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되기 훌륭한데요 하고 동혁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둘러본다. 3,000원이나 들여서 새로 지었다는 집은 내 귀가 반짝 들렸는데 석가래까지 비둘기장처럼 파란 페인트질을 하였고 분한마루 유리창에는 장미꽃 무늬가 혼란한 휘장을 느려쳤다. 마당은 그다지 넓지 못하나 각색 화초가 어우러져 피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과 같이 청초한 옥잠화 두어 부는 황혼의 그윽한 향기를 내놓는다. 먼저 온 회원들은 응접실로 쓰는 대청에 모여서 혹은 피아노를 눌러보고 혹은 백씨가 구미 각국으로 시찰과 강연을 하러 다닐 때 박은 사진첩을 꺼내놓고 둘러앉았다. 그는 여류 웅변가요. 음악도 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집에 피아노까지 있는 줄은 몰랐고 독신으로 지내는 여자가 그러한 문화주택을 짓고 지낼 줄은 더구나 상상 밖이었다. 그는 대청으로 올라가서 주인의 소개로 7, 8명이나 되는 젊은 여자들과 인사를 하였다. 여자들은 입속으로만 제 이름을 대서 하나도 기억은 할 수 없다. 남자 회원은 아직 한 사람도 안 온 모양인데 웬일인지 안내 여긴 영신은 그림자도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저 안 왔을 리는 없는데. 동혁은 매우 궁금하기는 하나 이구석 저구석 기웃거리며 찾을 수도 없고 재영신이는 왜 보이지 않느냐 고 누구더러 물어보기도 무엇해서 한 구석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분통같이 꾸며놓은 마룻방 치장만 둘러보았다. 백씨가 조선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반쯤 열린 침실이 언뜻 눈에 띄었다. 유리 같은 양잔판 아랫목에는 새빨간 비단 보료를 깔아놓았고 그 머리밭의 자개 탁자는 초록빛의 사갓을 씌운 전등이 지금 막 들어와서 으스름딸처럼 내리비친다. 여자애, 더구나 독신으로 지내는 여자의 침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실례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주인인 제가 앉은 바로 맞은편에 미닫이를 열고 드나들기 때문에 자연 눈에 띄는 데야 일부러 고개를 돌릴 까닭도 없었다. 동혁은 그와 똑같이 으리으리하게 치장을 해놓은 방이 그 윗간에도 또한 이간쯤이나 엇비스시 들여다 보이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왜들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나 들으면서 우리 저녁을 먹읍시다 하고 귀중품인 듯 빨간 딱지가 붙은 유성기 판을 들고 나왔는데 그 등 뒤를 보니까 윗목이 반칸통이나 되는 채경이 달려있다. 동혁은 속으로 오라, 채경이 비쳐서 또 다른 방이 있는 것 같은 걸 몰랐구나. 기생방이면 저만큼이나 차려놨을까? 하면서도 은근히 영신이를 기다리니라고 고개를 대문편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자 아, 이건 별시게 한다고 저녁을 굶길 작정이야? 하고 백씨가 분 앞 끝으로 나서며 외치니까 네, 다 됐어요 하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부엌 안에서 나더니 뒤미처 에이프런을 두른 영신이가 양식 접시를 포개 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나온다. 여기가 온 줄을 벌써 알았지만 음식을 만들다 말고 내달아 번잡스러이 인사를 하기가 싫어서 이제야 나온 것이다. 동혁은 영신과 눈이 마주쳐서 오, 부엌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말 대신 웃음을 띠고 머리만 숙여 보인다. 유성기를 틀어 오케스트라를 반주 삼으며 여러 사람은 영신이가 만든 카레라이스와 오믈렛 같은 양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이야기판이 벌어졌대도 영신은 이 집의 식모와 함께 시중을 드느라고 부엌으로 들락날락하고 농민 수양소 여자부에서 초대를 받아온 시골 학생들은 처음으로 먹는 양식을 잘못 먹다가 흉이나 잡힐까 보아 포크를 들고 남의 눈치를 보는데 백씨 혼자서 떠들어댄다. 동혁과 영신이를 번갈아 보면서 그동안 몇십 번이나 곱 삶았을 듯한 정말 덴마크의 정말의 시찰담으로부터 구미 각국의 여성들의 활동하는 상황 같은 것을 풍을 쳐가며 청산뉴스로 늘어놓았다. 청년회의 농촌 지도부 간사로 있는 얼굴이 노란 김씨라는 사람이 늦게야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였을 뿐이요. 남자는 단 두 사람이라 동혁은 잠자코 제자리에 오는 음식만 퍼넣듯 하고 있었다. 영신이가 모박아서 두둑이 담아준 카레라이스 한 접시를 걔는 감추듯 하고는 점직하니 앉았는 동혁을 보고 백씨는 이봐 영신이 이 미스터 박은 한 세 그릇 자셔야 할걸? 하고 더 가져오라고 눈짓을 한다. 영신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듯이 카레 건더기를 담은 것을 냄비채 들고 와서 첫 번 솜씨가 대 맛은 없지만 땡기시면 안 돼요 하고 귓속말 하듯 한다. 동혁은 이건 나를 밥통으로 아시는군요 하며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영신이와 말을 주고받았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차가 나오고 실과가 나왔다. 백씨는 잠시도 입을 다물 사이가 없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농촌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과 여러분과 같은 일꾼들의 어깨로 조선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 는 등 열변을 토한다. 여러 사람들이 매우 감동이 된 듯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백씨는 미스터 박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하셨다니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많은 참고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농촌 운동에 관한 감상을 묻는다. 동혁은 나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니까요. 하고 사양을 하여도 무슨 말이든지 해달라고 굳이 조르다시피 하니까 동혁은 못 이기는 체하고 찻잔을 입에서 떼며 뒤통수를 극적극적하더니 그럼 한마디 하지만 들으시기가 좀 거북하실는지도 모를 거요 하고 뒤를 다진다. 온 천만에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라는데요. 사교의 능란한 백씨라 낯을 조금 붉히는 듯 하면서도 그만한 대답쯤은 예사로한다. 동혁은 실내의 장식과 여러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나는 뒷구멍으로 남의 흉을 본다든지 당자가 듣지 않는데 뒷공론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미여요. 하고 화두를 꺼내더니 목소리를 떨어뜨려 이런 모임이 고적하게 지내는 백선생을 가끔 위로해드리는 사교적 회합이라면 모르지만 농촌을 지도할 분자들이 장래에 헐리를 의논하려는 모임 같지는 않은 감상이 들었어요. 하고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쳐다보는 영신을 향하여 말하듯이 나는 이런 전경을 눈앞에 그려보고 있었는데 들판에 정자라고 할 수 있는 원두막에서 우리들이 모였다고 칩시다. 몇 사람은 밭으로 내려가서 단내가 물큰하고 코가 찌르는 참외나 한아름이나 되는 수박을 둥둥 두드려보고는 꼭지를 비틀어서 이빨이 제리도록 찬 샘물에다가 흠씩 담궈두거든요. 그랬다가 해가 설빛 털 때 그놈을 꾼을 설렁 쩍 뻐개놓고는 삑 둘러앉아서 어저가정 먹어가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오늘 저녁에 백선생이 하신 말씀이 턱 어울리겠습니다. 하고 의미 깊게 듣는 듯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는 주인을 흘낏 본다. 영신은 아이 말만 들어도 침이 개네 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린애처럼 다가앉는다. 동혁은 물끄러미 영신을 보다가 말을 계속한다. 석양판에 선들바람이 배옷 속으로 스며들 적에 버드나무에 매미 스르래미 소리가 피아노나 유성기 소리보다 더 정답고 깨끗한 풍옥 소리로 들려야 허겄는디 어째 오늘 저녁엔 서양으로 유람이나 온 것 같은걸요 하고 시침을 딱 갈기고 한마디 비꼬아 던지는 바람에 백씨는 그만 자존심을 상한 듯 동혁과는 외면을 한 채 그야 도예지에서 살게 되니까 외국 사람하고 교제 관계도 있어서 자연 남 봄에는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시골 취미를 모르는 줄 아시면 그건 오해인걸요? 하고 변명 비슷이 한다. 동혁은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것처럼 취미요?
시골 경치를 침이 붙인다는 것과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감각까지 그네들과 같아진다는 것과는 딴판이 아닐는지요. 값비싼 향수나 장미꽃의 향기를 맡아오던 후각이 구름 구덩이 속에서 뒤엄 썩는 냄새가 밥 작히는 냄새처럼 구수지게 맡아지게까지 되어야만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생길 줄 알아요. 농촌운동가라는 간판을 내걸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다지 동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동혁은 제 한 말이 좀 과격한 듯 해서 반드시 백선생더러만 들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촌운동일수록 무엇보텀 실천이 제일일 줄 알아요. 피를 부는 사람 따로 있고 춤을 추는 사람 따로 있던 시대는 벌써 지났으니까요. 우리는 피리를 불면서 동시에 춤을 추어야 합니다. 요령을 말씀하면 우리는 남의 등 뒤에 숨어서 명령하는 상관이 되지 말고 앞장을 서서 제가 내린 명령에 누구부터 먼저 복종하는 병정이 돼야만 우리의 운동이 성공하겠다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기에 동혁은 이마에 땀이 다 흘렀다. 그동안 백씨는 몇 번이나 얼굴의 표정이 야릇하게 변했다가 무슨 생각에 잠긴 모양인데 영신은 눈을 내리감고 앉았으나 동혁이가 한 구절마다 힘을 들일 때는 무엇에 쿡쿡 찔리는 것처럼 어깨와 젖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동혁은 정면으로 보았다. 백씨가 자기의 병명으로 기다랗게 늘어놓으려는 기세를 살피고 동혁은 기둥에 걸린 뻐꾸기 시계를 쳐다보더니 기차 시간이 돼서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백씨는 형식적으로 왜 어느새 하고 붙잡는 채였는데 영신이 시계를 쳐다보더니 참 저도 가야겠어요 하고 따라 일어선다. 두 사람은 큰 길로 나왔다. 상기가 되었던 뺨을 스치는 바람이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우리散歩나 할까요? 기차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못 가면 내일 첫차로 가지요. 하룻밤쯤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니지요. 영신 씨가 또 쫓겨나실까 봐서. 전 괜찮아요. 쫓겨나면 그만이죠. 영신은 동혁이가 또 그대로 뿌리치고 갈까 보아 도리어 겁이 났던 판이라 어디로 갈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럼 목도 마른데 악바골로 가서 약물이나 마실까요? 하고 독립문 쪽을 향해서 앞장을 선다. 악바골이 영천이라고도 하는 데인가요? 여태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온 시골뚜기가 돼서. 누군 시골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고장은 옛날에 서울 양반들이 귀양살이하러 오던 동해변의 조그만 어촌인데요. 동혁 씨의 고향은 저번에 소개를 해주셔서 잘 알았지만 거기도 어지간히 궁벽한 데더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서로 자기네 고향의 풍경과 주민들의 생활하는 평편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버스는 그친 지도 오랜 듯 큰 길 양옆의 가게는 독립문을 지나 서대문 감옥 앞 넓은 마당까지 오니까 전등불이 검숭 드뭇해지고 오고 가는 사람도 드물어서 어두운 골목 속으로 드나드는 흰 옷자락만 희득희득 보일 뿐. 떠오른 지 얼마 안 되는 하얀 딸은 회색빛 구름 속에 숨었다가는 흐릿한 얼굴 반쪽을 내밀고 감옥의 높은 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악박골 물터 위에 조그만 요리집에는 장구 소리와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건달패와 노다니들이 어우러져서 약물이 아닌 누룩국물을 마시고 그 심부름을 하는 모양이다. 동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돈 10전을 주고 약물 한 주전자와 억지로 떠맡기는 말라빠진 굴비 한 마리를 샀다. 온 샘물을 다 사먹는다 하고 한 바가지를 철철 넘치도록 따라서 영신에게 권한다. 주전자 꼴하곤 약이 되기는커녕 배탈이 나겠어요 하면서도 한참 조갈이 심하던 판이라 둘이 번차례로 한 사발씩이나 벌떡벌떡 마셨다. 무리야 정 하나 마나 폭양의 운동을 한 데다가 한여름 동안 더위에 들볶이던 오장은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쏴하고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 고란으로 스며드는 밤기운에 속전삼에 배었던 땀이 식어서 선뜩선뜩 할 만큼이나 서퇴, 더위가 물러감 서퇴가 되었다. 두 사람은 느쓱한 언덕 및 바위 아래에 솜수건을 깔고 앉았다. 등 뒤 송림 속에서 누군지 청승맞게 단소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영신은 한참이나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이 자다 말고 저 소리 들으면 퍽 처량허겄어요 하고 고개를 든다.
구름을 벗어난 창백한 달빛은 고향 생각에 잠겼던 그의 얼굴을 씻어내린다. 참,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군요. 동혁이도 약간 애상적인 감정에서 눈을 번뜩 뜨며 혼잣말 하듯 한다. 왜요? 영신의 눈은 동그래졌다. 몇 주일 전까지는 백판 이름도 모르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약물터에 달을 똑같이 쳐다볼 줄이야 꿈이나 꾸었겠어요? 정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참, 영신 씨는 크리스찬이신지요? 전 어려서부터 믿어왔어요. 왜, 동혁 씨는 요새 유행하는 막스주의자셔요? 글쎄요. 그건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겠어요. 아무튼 신념을 굳게 하기 위해서나 봉사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아첨을 떠는 그따위 터럭한 종교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다가 영신이 무엇라고 질문을 할 기세를 보이니까 동혁은 종교 문제 같은 건 우리 뒀다가 토론하십시다. 그보통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하고 동혁은 손을 들어 미리 영신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눈을 딱 감고 한참이나 이슬에 젖은 숲속의 벌레 소리를 듣고 있더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응숭 깊은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간담회 석상에서 영신 씨가 하신 말씀을 듣고 감복을 했지만 내가 농촌의 태생이면서도 여러 해 나와 있다가 직접 농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말 그네들의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신문이나 잡지에서 떠드는 것보다 몇 겁절 비쳐먹거든요. 하고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마른 침을 삼키더니 오래전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 자진해서 학교를 퇴학하고 싶어요. 하고는 다시금 생각에 잠긴다. 숲속에서 반뜨기는 반딧불을 들여다보며 동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영신은 얼굴을 번쩍 들며 왜요? 1년 반만 더 댕기면 졸업을 하실 텐데요. 하고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뜬다. 고민 둘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는 억지를 쓰며 별별 짓을 다해 가면서 고학을 했지만 나하나 공부를 시키시려고 아버지는 올 봄까지 대대로 내려오던 집앞 농까지 거진 다 팔으셨어요. 졸업만 하면 큰 수나 날 줄 알고 개량할 것도 안 남기신 모양인데 내가 졸업이라고 한댔자 바로 취직도 하기 어렵지만 무슨 기수라는 명색이 붙는 데야 월급이라곤 고작 4,50원밖에 안 될 테니 그걸 가지고 객지에서 물밥 사 먹어가며 양복해 입고 소위 교재비까지 써가면서 수다한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요? 되려 빚만 자꾸 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딱 맞이기나 반날가리를 깡그리 팔아 없애고서 거산을 하게 되기 전에 하루 바삐 집으로 돌아가서 넘어진 기둥을 버티고 다시 일으켜 세울 도리를 차려야겠어요. 껐떡하면 굶어 죽게 될 형편이니까요. 영신은 동혁의 사정도 딱하거니와 그만 못지않게 말이 아닌 저의 집의 형편을 생각하느라고 말대답도 아니하고 한참 만에 한숨을 섞어 제 사정은 백선생밖에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홀로 대신 우리 어머니는 60 노인이 딸 하나 공부시키느라고 입대 생선 광주리를 이구 댕기셔요. 올여름엔 더위를 잡숫고 길바닥에 쓰러지신 걸 동네 사람들이 엎혀다 눕혀드렸어요. 그렇지만 약 한 첩 변변히 그는 그만 목이 메어다가 간신히 입술을 떨며 정신을 잃으신 동안에 어느 몹쓸 놈이 푼푼히 모아 넣으신 돈주머니를 끌러가서 그게 원통에 밤새도록 우시는데 하고 영신은 가슴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느라고 입자국이 나도록 손가락을 깨문다. 동혁은 몹시 우울해졌다. 가슴이 턱 막힌 듯이 깝깝해서 더운 입김을 후 하고 내뿜는다. 숲속의 벌레 소리도 바위 틈으로 졸졸졸 흘러내리는 샘물 소리도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동혁은 내가 공연히 그런 소리를 끄집어냈구나 하고 바로 정수리 위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내려다보는 유난히 큰 별을 원망스러이 쳐다보다가 영신의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자, 우리 그런 생각은 그만하십시다. 어쨌든 우리는 명색 전문학교까지 댕겨보니까 여간 행복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고 목소리 부드러이 영신을 위로한다.
참말 공부니 뭐니 다 집어치고 시골로 내려가야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서울 와서 나 혼자 편안히 지내는 게 어머니께나 동리 사람들한테까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서 무슨 성공을 하고야 내려간다고 한 참말 공부니 뭐니 다 집어치고 시골로 내려가야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서울 와서 나 혼자 편안히 지내는 게 어머니께나 동리 사람들한테까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서 무슨 성공을 하고야 내려간다고 하나님께 맹세 꺼정하고 올라왔지만요. 더구나 아까 백 선생 댁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지내온 걸 여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동혁은 벌떡 일어섰다. 양복 바지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거진 권련 한 개를 태울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양복 바지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거진 권련 한 개를 태울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영신의 앞으로 다가가며 영신씨 하고 힘차게 부른다.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 한 10년이나 사귄 동지처럼 가슴을 터놓고 하룻밤을 세운 기념을 우리 영원히 남기십시다 하고 중대한 논의를 한다. 어떻게요? 영신의 눈은 달빛에 새파랗게 빛난다. 동혁은 버럭 대들어 그 소댕 같은 손으로 서슴지 않고 여자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우리 시골로 내려갑시다. 이번 기회에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의 고향을 지키러 내려갑시다. 한 가정을 붙든 다느니 붙엄두 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고향을 붙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용기를 냅시다. 그네들을 위해서 이를 허다가 죽는 한 이들에도 선구자로서의 기쁨과 자랑만은 남겠지요. 영신이가 무엇에 아찔하게 취한 듯이 눈을 내리감고 있는 것을 불시착에 두 방망이질하는 심장의 고동을 진정하려 합니다. 그는 마주 일어서서 동혁에게 으스러지도록 잡힌 두 손을 힘을 주며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동지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신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덧 인왕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달빛 아래서 두 남녀의 마주 쏘아보는 네 줄기의 시선은 비상한 결심에 빛나고 있었다.